오늘은 오늘 시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 시사적인 것, 감추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요. 지금 4+1, 4+1으로 포장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지금 4+1을 통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4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4개와 더불어민주당 1개, 4+1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고 지금 그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법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왜 제1야당을 없애버리고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왜 이 사람들이 야합을 했을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님 어느 당입니까? 여러분도 봤을 때 이 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 당은 저는 생각이 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보수당,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보수당, 그 유승민 대표가 만든 새로운 보수당이 있고요. 조원진 대표가 지금 태극기 집회하면서까지 갖고 있던 우리공화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아직까지 정치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있지만 안철수계가 한 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하고 한국당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와 그 다음에 국제떡볶이와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우파한테 단합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4+1로 포장한 공작정치. 자, 여기 나오는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요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대한신당입니다. 그냥. 그게 박지원 그 국회의원이 거의 주축이 된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것들을 갖고서 4+1이라는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억셉트 해갖고 동의해서 그 한국당을 갖다가 압박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필버스터를 갖다가 포기하고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예산을 다 통과시켜버렸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화장실에서 전화를 통해갖고 의회번 갖고 가라 그래갖고 한 정도까지 이렇게 갖고 했던 것이 공작정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호남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갖고 다른 돈은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남을 위한 것입니까? 전 여기서부터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4+로 포장한 공작정치. 자, 여기서 보면 4+1을 통하면 몇 석이 생기냐면 무소불위 의석수 163석이 생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59석인데 나머지 알파를 계속하면 163석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무소속 우파를 하는 무소속을 합치면 132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8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63석과 132석을 해갖고 될 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4+1을 계속 유지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걸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4+1입니다. 그게 바로 따지고 보면 공작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63대 132.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파는 단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요.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하고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정말 우파가 정말 단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보면 108석
구석 새로운 보수당이 9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계가 9석이 있고 우리 공화당에 조원진, 홍문정 의원이 2석이 있고요. 나머지 이현주 부장과 나머지 그 무소속이 4석. 그래갖고 전부 다 한 것이 132석이 됩니다. 132석. 그러면 아까 169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재원 정책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말 정치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정말 우리는 안 된다고 농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대학법,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직법을 포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권은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규탄한다. 그게 뭐예요? 울산시장, 그 다음에 1,400억 우리들 병원 대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왔던 어떤 그런 게이트들, 그런 게이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자기 하고 싶은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 이 권력을 갖고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금식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서 정말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못 막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검찰에다 고소당했죠. 또 고소당하면 국회의원 나올 수가 없는 사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성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야? 나 우리를 바꾸고 가라. 그 민주당도 어떻게 돼요? 부담이 있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밟고 만약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명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국민한테 지참받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법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도 그런 사례가 있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치즘을 갖다가 경멸하고 그들이 당조차를 만들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통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당도 있고요. 그건 무슨 당입니까? 아니 극좌라고 보십니다. 극좌. 그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때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렸죠. 헌재에서 통과시켰죠. 자, 한국은요 좁은 규모에서 지역구에서 그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뭐냐면 253석이 지역에서 받는 겁니다. 나머지 47석을 뭐냐면 비례대표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47석을 내가 정당 투표에서 정당에서 그 지지를 많이 받은 거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 비례대표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내용, 이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현재 쓰는 비례대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미만이 되면 뭐 선거자금도 지원 안 되고 결국은 뭐 비례대표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우리나라 현재 법입니다. 자,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데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현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표제가 뭔지를 딱 대충 표시한 게 이겁니다. 자, A 정당의 득표율이 이제 정당 득표율이 40%가 됐습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대표가 이게 뭐냐면 110석인데 왜 20%가 어떻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맨 밑에 보면 지역구 250을 비례석 50% 있을 경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50 곱하기 4를 하면 20석이 나오죠. 그래갖고 130석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만약 그 다음에 B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20%고요. 지역구에서 4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당 동수 20%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0.2를 하면 어떻게 해요? 10석이 나오죠. 그래서 14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현재의 그 선거법입니다. 근데 개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100% 운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정당 득표를 40%를 갖다 할 수 있었습니다. 40%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120 보장이라는 게 120석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아까 보세요. 250석, 50석을 플러스하면 300석이 되죠. 300 곱하기 40%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120석을 보장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뭐예요?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더라도 뭐예요? 비례대표를 갖다가 120석을 맞춰줘 갖고 어떻게 120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10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여기서 정당 득표율이 20%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300 곱하기 20을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60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석이요. 근데 비례대표제가 4석밖에 없다. 4석밖에 얻지를 못했다. 그러면 60석을 맞춰줘 갖고 56석을 비례대표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특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그 정당 지지율을 갖다 받지를 못해요. 근데 정의당은 7.3%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국회의원 수 2명밖에 없습니다. 자요. 그러면 자, 비례대표 계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계산법 뭐냐면 2016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를 253석이고요. 비례대표가 40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2016년도 선거를 했을 때 뭐냐면 지역구에서 155석을 얻었습니다. 105석. 그리고 정당 득표율이 33.5%를 얻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냐 비례대표 40석 곱하기 33.5를 하면 15.7석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3%가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6석인데도 불구하고 한 석을 더 받았고 17석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105석 플러스 17석이 하고 122석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4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몇십 프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5% 보니까 많은 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정의당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당을 보면 자, 2016년도에서는 지역구 2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당 득표율이 7.2%가 나왔습니다. 7.2%. 7.2%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례대표 47석 곱하기 7.2를 하면 3.38%가 나옵니다. 3.38%가 3.38석. 그래갖고 4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석 플러스 비례대표 4석 해갖고 6석을 지금 정의당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자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보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0%를 적용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구에서 105석을 얻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뭐예요? 300석에서 33.5% 하면 어떻게 돼요? 105석인데 100.5석이거든. 그러니까 101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5석을 어떻게 됐습니까? 105석을 갖다가 얻었기 때문에 101석에서 오버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16년에 비해서 17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122석에서 17석을 갖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국당은요 무지하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당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정의당은 현재 지역구에서 2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당 득표율은 7.2%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300 곱하기 7.2%를 하면 21.6석, 22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2석이니까 이게 여기 22석이니까 지금 2석만 지역구에서 받았죠. 그럼 20석을 줘갖고 22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6석에서 2016년 6석에서 14석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석이 아니라 16석이 플러스가 되죠. 16석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칙에서 50% 적용하는 현재 지금 250석 54 비례대표 50석에서 50%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50% 적용했다. 그러면 자,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죠. 그러면 정당 득표가 7.2% 얻었다 그러면 비례대표 300석 곱하기 50%를 갖다 내리면 어떻게 돼요? 150석이잖아요. 그죠? 150석 곱하기 7.2% 하면 뭐예요? 11석이 남는 거죠. 그러면 2석 플러스 11석을 맞춰주려면 9석 비례대표 9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석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6석에 비하면 11석이면 5석이 더 늘어나는 거죠. 5석이요. 그죠? 5석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7석인데 잘못된 겁니다. 5석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50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25%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300석 곱하기 25를 갖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75석이죠. 75석 곱하기 7.2% 하면 5.4석. 6석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6석 맞추면 2016년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25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50석, 그다음에 과거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그걸 밑박을 해갖고 공수처를 갖다 통과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 그걸 50% 내리자고 얘기한 거예요. 자, 25%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부가 동의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50%였을 경우에는 뭐요? 5석밖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의당에서 봤을 땐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당이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당 투표가 뭔지 한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당 투표는 용지를 딱 2장을 주죠. 2장을요. 2장을 주는데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저걸 뽑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내가 어느 사람을 갖다 무슨 사람을 갖다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정당은 내가 뭐가 좋으냐? 그러면 여기요. 새누리당, 여기 그러니까 한국당이죠. 그 다음에 한국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없어졌으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거 있죠.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5번째 기독자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기독자유당이 지금 뭐냐면 2.7%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다시 투표한다면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찍어야 되는지요. 자,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을 통해갖고 만든 리얼미터에서 만든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몇 석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30.8%, 자유한국당이 29.9%, 그 다음에 정의당이 7.3%, 바른미래당이 6.0%, 민주평화당이 2.1%, 우리공화당이 1.3%, 기타 정당이 1.9%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이요. 무소속은 13.7%가 올라갔는데 바른미래당이 6.0%예요.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이 1.3%, 민주평화당이 2.1%가 되거든요. 자, 그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죠.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신당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도 뭐냐면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보수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준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계산법은 뭐냐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만 123석, 122석, 국민의당이 38석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당이 6석, 기타 무소속이 11석 해갖고 돼 있는데 지금 뭐냐면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거였었어요. 연동형 50%라느냐 100%라느냐 그 내용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해서 보니까 133석, 109석, 20석, 8석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한신당으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정의당이 16석,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이 4석, 기타 무소속이 10석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정의당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요? 나빠질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자유한국당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4+1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역구 250석, 지금 50석, 연동형 50%를 갖다 하는 것이 지금 4+1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 지역에는 없어지지 않고 수도권에서만 3석을 없앤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253석인데 250%에 맞추면 3석만 없앤다고 얘기했죠. 만약 225석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표를 갖다 전부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반발이 심했던 내용이더래요. 그죠? 그래갖고 지금 뭐냐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250석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300석 맞춘 상태에서 50% 연동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133석 더불어민주당은 큰 차이가 없어요. 또 플러스 됐죠. 10석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무지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신당 이런 것은 8석, 9석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정의당도 15석인데 정의당은 과거에 비해서 무지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 올라가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민주평화당도 별 볼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호남이라는 것 때문에 야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100% 연동했을 경우에는 128석, 103석, 바른미래당 20석, 9석, 어떻게 해요? 정의당 25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당이
피를 토하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죠. 6석에서 25석이면 그 지원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많은 거 도청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거예요. 자, 뭐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50석은 지금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반발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역구 250석에서 비례대표 연동형 100%, 50%, 비례대표 50석하고 연동형 100%는 또 제외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냐면 그나마 정의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이 15석이에요. 15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밖에 없어요. 133석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돼요? 13석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제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뭐냐면 비례대표 250석, 그 다음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그 다음에 50% 연동형으로 가는 것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뭉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자,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안철수당, 이현주당 이렇게 쭉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갖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자, 2020년 총선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파가 통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본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창원의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봤습니다. 창원 선거요. 창원 선거가 보궐선거를 갖다 예측했을 때 44.2%가 나왔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월등하게 높았죠. 강기훈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표를 까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영국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를 갖고 가고요. 강기훈 후보가 45.21%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 오른쪽에 보면 정의당이 뭐냐면 여영국 후보가 42,663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맨 위에 강기훈 후보는 뭐냐면 4,259표를 얻은 거예요. 몇 표 차예요? 몇 표 차 이거예요. 504표로 어떻게 돼요? 낙선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504표로 낙선이 됐는데 대한민국당 진순정 후보하고 딱 보면 838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파가 민중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중대예요. 여권의 이중대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뭐예요?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다음에 민중당이죠. 근데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당 838표만 왔다면 강기훈 후보가 이길 수가 있었죠.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권 통합을 다 했죠. 그래갖고 정의당이 선거를 내더라도 자기 후보를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다 야합을 해갖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 우파는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기현 교육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 교육감도 조사를 해보면 3위밖에 안 됐어요. 3위. 그래서 1, 2위가 통합을 해라. 근데 뭐예요? 통합 안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남 좋은 일 시켰어요. 결국은 그래서 좌파 교육감이 된 거예요. 그걸 왜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당, 지금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진 사퇴하고 나는 강기훈 후보를 갖다가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내려갔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린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1.7%밖에 되질 않아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정강원 목사님을 무지하게 비난하고 가로세로 연구소도 마찬가지 비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만약 정말 자기네들이 어떤 욕심 때문에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통합하지 못한 어떤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문제 있는가? 자, 만약 그래갖고 정의당이 이 25표, 22표, 25석을 얻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석기가 뭐 했습니까? 이석기 의원 통신, 철도, 가스 파괴 모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석기 전쟁 준비하자. 군사적 체계 잘 갖춰라. 여러분,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자로 어떻게 우리가 확증도 않는 사람을 갖다 비례대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기밀들을 다 빼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뭐예요? 노동부 장관 해갖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의 인권만 모든 것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이 기업은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매일같이 파업하고 임금 인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경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베네수엘라라는 얘기죠. 베네수엘라도 비례대표자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강한 목사님이 지금 부르짖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통합하자. 우파 통합하자. 황교안 대표도 통합하자고 얘기합니다. 유승민 대표 끌어안겠다. 왜요? 정말 오적입니다. 7적, 5적 다 돼 있습니다. 근데도 이 유승민 국회의원은 뭡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킨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또 다른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정광훈 목사님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빨갱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다니까 일본을 갖다가 일본 그 친일 일파를 갖다 때려잡으려고 그랬더니 공산당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번 제가 수요일날 말라기 설교를 하면서 맡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놓친 것들, 우리가 방만하고 여유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돌아와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상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대통령을 수장으로 해서 행정, 입법,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나눠져 있죠. 그죠? 자,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정세균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 국회 입법부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했던 거와 똑같은 걸 정세균 그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종로에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국무총리를 하라고 그래갖고서 지금 그 생각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열 2위에서 서열 5위로 바뀝니다. 서열 3위가 뭐예요? 대법원장, 4위가 헌재소장, 5위가 국무총리입니다.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뭡니까?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왜 이러냐면 왜 패스트트랙이나 왜 이런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거 갖다 직권상정해갖고 왜 갖다 붙이느냐? 필리버스터가 또 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직권상정으로 보내고 화장실에서 의사방 주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문석균이라고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입니다. 의정부 갑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 출마하려고 그러면 세습을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죽거나 유고가 됐을 때 세습인데 살아있는 권력 밑에서 한다라고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속 소속이 없고 그러니까 여당을 탈당한 상태에서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도 왜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는 뭡니까? 김진표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놀랬죠. 왜 놀랬습니까? 기업의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놀랬습니다. 근데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힘든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경제를 갖다 잘 아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사법부. 자, 여기서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전부 다 보면 좌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에 있던 완전 좌성향에 강한 우리법 연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붉게 문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붉게 문으로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나라만 흥할 수 있겠고 나라만 국권이 쓸 수 있고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하여갖고 정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권이 잡으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경제는 폭망하고 젊은이는 취직을 못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가고 부채는 수백 조가 늘어나고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소불위 권력을 갖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 윤석열 총장이 정말 청와대를 갖다가 이렇게 할 정도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나눠진 상태에서 사법부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무소불위 권력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운 거예요. 조국이 세우려다가 못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조국을 쳤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광진에서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오세훈 시장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을 왔다고 얘기하는 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과연 정말 현재처럼 제가 보더라도 제가 이 나이에 들면서도 느끼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사법부가 정말 나눠져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울산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시장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고래고기 사건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입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선거 개입이 돼 있고 그런 것이 한두 건, 두 건씩 자꾸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요? 공수처 수사대장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규정한다. 어떻게 해요? 권력 있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의 사촌 이내 친척 포함도 수사대장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기소대상자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모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지금처럼 윤석열 총장처럼 무소불위국도 내가 검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색영장을 해서 수색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서로 나눠줌으로 해서 서로 견제함으로 해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무지하게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그 정의로운 행동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3대 비리들 많죠. 그죠? 게이트들. 지금 우리들 병원 그 1,400억 대출 건. 그죠? 그 다음에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무소불위 권력을 갖다가 남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건을 보면서 과연 좌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한 행동에선 자기는 정말 논문 대필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과 논문 대필해서 안 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어떻게 해요? 표절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좌파들은 자기가 한 내용들에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 좌파는 왜 아주 윗사람,
뭐 백견같이 나이가 많이 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좌파들은 일사불란하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우파는 정말 리더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종로경찰서에서 갔다 오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셨던 여태까지 이 시민혁명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용의주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경찰서장과 그 다음에 경호대장의 협조하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 들어주면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법으로 전혀 무리 없게끔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다 만드는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현명한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사람의 애국자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숨기는 것은 없는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누구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았는가? 어느 가수가 몇 년, 3년 전에 어느 그 술집 여정업원을 갔다가 성폭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 정말 그 결혼 신고해갖고 정말 좋은 관계 맺고 좋은 시간을 얻어야 될 그 시간에 이런 게이트가 또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자인가 매국노인가? 아니면 정말 이 정권이 오래갈 것인가? 아니면 4년 후에 끝날 것, 2년 반 후에 끝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면서 느낀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론이고요.